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역대급 세력을 갖고 있는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아주 느리게, 천천히, 그것도 일본 열도를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며 일본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에서는 벌써부터 11호 태풍 야기와 12호 태풍 리피가 일본을 정조준하며 세력을 키워나가고 북진하고 있어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일본에게 더 큰 재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에 또다시 연이어 찾아올 두 개의 태풍이 9월 초에서 중순 사이, 즉 추석 전후로 일본을 관통할 것이라는 미 합동기상청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일본 규슈를 감타한 뒤 시코쿠를 지나가고 있는 제10호 태풍 산산에 따른 사망 실종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100명 이상입니다. 이번 태풍은 강도가 센 가운데 이동 속도가 극히 느린 탓에 피해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 산사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시코쿠 북서부 에히메현 마스야마시 서쪽 40지점에서 동북 방향을 향해 시간당 약 15속도로 나아가고 있다고 공영방송 NHK는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때까지 태풍 산산으로 인한 사망자는 6명, 실종자는 1명이며 부상자는 110명입니다. 군마현에서는 유적 발굴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인부가 무너져 내린 흙에 묻혔다가 구조되었고, 도쿠시마현에서는 부서진 주택에 깔려 8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태풍 중심 기압은 994 hpa이며 태풍 중심 부근에서 최대 풍속 초속 20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는 태풍 초기보다는 약해진 수치입니다. 태풍의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54m를 넘으면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되는데 산사는 상륙 전 한때 중심부 풍속이 초속 70m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풍 세력은 약화됐지만 향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규슈, 시코쿠는 물론 태풍 본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쿄, 가나가와 등 간토 지방에도 기록적 폭우가 내려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토사가 쏟아지거나 지대가 낮은 땅이 침수되고 강의 범람이 이어질 수 있다며 엄중 경계를 촉구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일본 내 생산을 거의 중단했습니다. 산사는 일본 내에서 역대급 태풍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아이치현에서는 태풍이 상륙도 하기 전에 벌어진 산사태로 일가족이 매몰되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상청은 여태껏 경험한 적 없는 폭풍과 높은 파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터널을 막고 주차장과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 수십 대가 빗물에 잠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전날에는 후쿠오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기체가 강풍에 흔들리다 고도를 높여 회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고시마현, 미야자키현, 구마모토현에서는 전날 주민 225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교통도 마비되어 도쿄역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점차 중인 신칸센 열차를 일부 승객에게 개방해 임시 숙소처럼 쓰도록 했습니다. 태풍 산사는 진행 속도가 느려 NHK 등은 오는 2일까지도 폭우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이상 기상 현상도 우려 대상입니다. 미야자키현에서는 토네이도로 추정되는 돌풍 피해가 발생해 기상청은 견고한 건물 내에서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태풍 산산이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본 전역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 같아 걱정됩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비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데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한국은 자연재해 대응에 강한데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산산이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과 협력해서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태풍이 올 때마다 공포심이 먼저 듭니다. 일본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나라라는 걸 알면서도 매년 반복되는 피해의 속수무책일 뿐이죠. 한국은 이런 재난에서 거의 무사한 것 같아서 정말 부럽습니다. 일본도 더 이상 이런 재난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살고 싶진 않아요.
태풍 산산이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리면서 여러 지역이 이미 침수되고 있는데 태풍이 빠르게 지나가야 복구 작업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답답하기만 하네요. 전기가 끊기고 도로도 막히면서 일상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입니다.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날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집들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끊기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태풍이 빨리 지나가야 하는데 산사는 너무 느려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버린 심각한 상황. 태풍 산산으로 인해 후쿠오카 공항 에어서울 착륙 실패. 태풍 산산으로 인해 뽑혀버린 나무. 기본적으로 도로가 모두 잠겨버린 상황. 도시 곳곳에서 역류해버리는 하수도. 충격적이게 잠겨버린 지하도. 밤사이 완전히 잠겨버린 도로.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 지역에서 본격 북상하자 일본 열도가 최대 규모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9일 오전 9시 현재 태풍에 따른 특별경보를 발령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태풍 산산은 가고시마현 사스마 센다이시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태풍 산산은 가고시마현 사스마 센다이 인근에서 시속 15km 속도로 북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5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0m입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날 역대 최강급 태풍으로 발달할 경우 견고한 건물을 붕괴시킬 만한 위력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이날 새벽부터 일본 남부에 불어닥친 태풍 영향으로 구마모토현 4,910가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 9천여 가구가 정전되었습니다. 오이타현에서도 강한 비가 퍼붓듯 내리면서 현저한 호우에 관한 정보가 발표됐습니다. 기상청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폭풍과 파도, 해일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급 경계가 필요하다며 하천 범람과 토사 붕괴, 저지대 침수에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태풍이 접근한 가고시마현 야쿠시마초에서는 관측 사상 최대 순간 풍속인 초속 44.4m을 기록해 역대 1위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일본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27일 아이치현에서는 산사태가 일가족이 사는 주택 한 채를 덮쳐 4명이 구조됐으나 70대 여성과 30대 추정 남성 1명이 사망했으면 또 다른 1명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가고시마시에서는 28일 항구에서 소형 선박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1명이 바다로 추락해 실종되었습니다. NHK 방송은 가고시마현 9명, 미야자키현 30명 등 모두 39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미야자키시에서만 160여 건의 피해 정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돌풍에 날아온 물건으로 유리창이 깨졌다는 등의 보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이동 속도가 느려 서일본을 중심으로 장시간 강한 바람과 폭풍우가 이어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 조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등에서 전날까지 모두 198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또 문부과학성은 미야자키현 등 6개 현에서 초중고교와 대학교 262곳이 휴교했습니다. 항공편과 열차 등 교통 운행에도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신칸센 일부 구간이 29에서 30일 사이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태풍이 계속 북상할 경우 도카이도 신칸센 등은 30일에서 9월 1일까지 운행 중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산사는 정치, 경제 분야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일부 후보자들이 태풍 산산 피해를 우려해 출마 발표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날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당초 30일 예정됐던 출마 선언을 다음 달 6일로 연기했다며 그를 지지하는 의원들로부터 태풍 산산이 오는데 정부가 위기관리 태세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출마 회견을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출마 기자회견 시점을 조율하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전보장상 등 정부 강요들도 출사표 발표를 다음 주 이후로 연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시바 시게루 전자민당 간사장 역시 공약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뒤 기자들에게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어떤 타이밍이 좋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요타 자동차가 태풍 피해를 우려해 28일부터 이틀날 오전까지 일본 내 14개 공장, 25개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기업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에서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독도 억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역량이 대폭 강화되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들어 KF-21 첫 비행 성공과 폴란드 방산 대규모 수출을 통해 국방, 방산 부문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해군에서도 큰 역량 강화가 이뤄지면서 군 관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항공사령부의 창설과 일본이 크게 두려워하는 세계 최강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이 최근 진수됐기 때문입니다. 독도와 우리 해양을 지키는 우리 해군의 역량 강화로 한국의 독도를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최근 해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올해 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올해로 18년째입니다. 7월 22일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고유 영토인 쿠릴 4개 섬과 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서술했는데요. 진짜 매년 지겹도록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날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면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백서에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이른바 반격 능력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매년 독도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또 매년 80회 이상 독도 인근에 일본 해경도 출현하면서 독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역시 우리나라의 해양에 지속적으로 침범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양 활동이 공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해양조사선의 불법적인 조사활동, 독도에서의 일본 도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해군 역량 강화를 비롯해 대형 함정의 추가 보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군의 작전 역량이 대폭 강화되면서 일본과 중국에게 강력 대응할 전망입니다. 탄도미사일 탐지부터 요격까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해상 전력으로 활약하게 될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28일 진수됐기 때문인데요. 이지스함은 수천 km 내 미사일과 비행체 수천여 개를 동시 탐지, 추적하고 특정 표적 수십 개를 요격할 수 있어 바다의 요새, 신의 방패로 불립니다.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광개토산 배치 1번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거행하며 조선의 성군인 정조대왕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DDG로 부활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광개토3는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으로 배치일 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정조대왕함은 배치 2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지난 2019년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갖게 됐습니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보유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해상 전력으로서 활약할 것입니다.
한편 해군은 구축함의 한 명으로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이나 국난 극복에 크게 기여한 호국 인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4월 한명제정위원회를 열어 광개토산 배치 1번함의 한 명을 정조대왕함으로 제정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전투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해군은 7,600톤급 세종대왕함, 서해 류성룡함, 율곡 2함 등 3척의 이지스함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는 약 8,200톤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는 커졌지만 오히려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은 강화했습니다. 또한 최신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함대지탄도 유도탄과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탑재할 예정으로 주요 전략 목표에 대한 원거리 타격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대잠전의 경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해 적 잠수함 및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잠수함 탐지 거리는 3배 이상 향상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장거리 대잠 어뢰와 경어뢰도 탑재해 적시적인 대잠 공격 능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도입하는 MH-예순R 해상작전 헬기 탑재가 가능해 강력한 대잠작전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체계의 경우 기존 가스터빈 엔진 4대에 추가적으로 전기 추진체계 2대를 탑재했습니다. 이에 일반 항해 시에는 연료를 절감해 경제적 기동이 가능하며 대잠작전 시에는 정숙한 기동하에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방사청은 정조대왕함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와 독자 개발한 통합소나체계 및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1을 탑재해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향후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국가 안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조대왕함의 진수는 주변국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11월 해군에 인도되는데요.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조대왕함을 시작으로 차세대 이지스함 3척이 더 늘어나게 되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과 함께 총 6척으로 전략기동함대인 이른바 독도여도 함대의 구성도 가능해져 해상 분쟁에 대비한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이 소식에 일본과 중국은 긴장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해군항공사령부의 창설로 해군의 항공작전 역량 강화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대 규모가 사령 부급으로 격상된 데 이어 항공작전 능력을 더욱 강화할 신형 항공기 도입도 순항 중입니다. 게다가 정찰용 무인기를 활용한 유무인 통합작전 능력도 향후 추가되면 다양한 해상작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선 해군은 향후 항공전력 증강에 대비해 최근 부대 규모를 기존 전단급에서 사령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7월 15일 해군항공사령부 창설식을 열고 해군작전사령부가 가지고 있던 해상항공작전 통제권을 새로 창설된 해군항공사령부로 위임했는데요. 항공작전을 통제받는 기존 부대에서 항공작전을 통제하는 부대로 거듭난 것입니다. 1951년 4월 1일 해군 공창에서 시작한 항공반이 71년 만에 해군항공사령부로 성장했습니다. 이 기간에 해군은 어렵사리 항공기들을 확보하며 조금씩 성장했는데요. 1951년 8월 25일 완성된 해군의 첫 항공기 해치호를 시작으로 우리는 해상용 항공기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체와 부품을 구하기 위해 해군 장병들이 동분서주해야 할 정도로 항공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해군은 1976년 도입한 SE 해상초계기를 비롯해 링스 해상작전 헬기, UH-60 해상기동헬기, P-3C 해상초계기, 카라반 대공표적개인기, 그리고 가장 최근 도입한 AW159 해상작전 헬기 등을 도입하며 해상항공작전 수행을 위한 기틀을 잡아나갔습니다. 항공전력을 조금씩 갖춰나가던 해군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작전 능력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전 능력을 더욱 강화해줄 신형 항공기 도입도 순항 중입니다. 우선 잠수함 사냥꾼으로 알려진 P-8A 해상 초계기가 내년 말부터 6대가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넓은 해역을 비행하며 해상과 수중 위협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시 정찰, 탐색 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특히 P-8O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P-3C와 비교해 순항 속도가 빨라 더욱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작전 범위도 늘어납니다. 또한 해상에 투하해 잠수함의 음향 신호를 탐지 수 있는 소노 부위를 더 많이 탑재할 수 있고 표적에 대한 동시 처리 및 분석 능력이 증가해 탐색 능력도 향상됩니다. 이와 함께 적의 미사일 위협 신호가 탐지되면 레이저를 이용해 미사일을 교란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가 장착돼 생존성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P-8O가 도입되면 해상 초계기 전력이 현재 운용 중인 P-3C 16대에 더해 22대가 되면서 해상 초계 능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인데요. 게다가 신형 MH-예순R 해상작전 헬기도 오는 2024년부터 12대가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호위함 이상 함정에 탑재될 해상작전 헬기는 각종 탐지 장비, 어뢰 및 대함미사일 등을 갖추고 있어 적 잠수함은 물론 함정을 공격할 수 있고 탐색 구조, 수직 보급, 그리고 특수전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도입된 AW159 해상작전 헬기에 비해 작전 가능 시간이 늘어나고 무장 탑재 및 탐지 능력이 향상돼 해상작전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2020년대 후반부터는 소해 헬기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해군에 따르면 소해 헬기는 해상교통로와 주요 항만 등에 부설된 기뢰를 공중에서 탐색해 제거하는 항공 전력으로 뛰어난 기동성과 소해 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소해함과 함께 핵심 소해 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도입될 소해 헬기는 해병대가 도입한 상륙기동 헬기인 마린원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개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무인 통합작전을 수행할 정찰용 무인기도 2020년대 후반부터 도입됩니다. 도입되는 정찰용 무인기는 구축함에 탑재해 기존 해상작전 헬기와 유무인 통합작전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함정은 다양한 해상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해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오랜 꿈을 채워줄 해군항공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우리 해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 오늘날 지구촌 정세는 2019년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자국 이익을 위해 벌이고 있는 군사적 대립으로 그 주변국들도 각자의 이익을 위해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최근 한국은 자주 국방에 필요한 강력한 국산 전략무기,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첫 비행 성공과 세계 최강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진수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의 약 25조 원가량의 방산 수출 성과까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몰아넣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7광구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기 시작한 건 1970년 1월 1일입니다. 그로부터 2년 전 유엔의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 CAFE는 미국 우주호래양 연구소 WHO 소속 에머리 K. 오 에머리 박사를 필두로 조사팀을 구성해 서해와 남해, 동해, 남부의 연안 대륙붕 전체에 대한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6주에 걸쳐 동중국해를 샅샅이 훑어본 에머리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소위 에머리 보고서로 불리는 이 보고서에서 그는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와 천연가스 저장고일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문장 하나로 동중국해는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됐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의 땅이 됐습니다. 이에 한국은 즉각 해저광물 자원 개발법을 제정했고 시행령으로 제주도 동쪽에서 일본 남쪽으로 16개의 좌표를 찍어
총 7개의 광구를 설정했습니다. 그간 공해 또는 일본 영해로 생각했던 것들이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뻗어간 대륙붕 덕에 한국의 영토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해 7광구가 공동개발구역 조인트 디벨로프먼트 존 JDG로 설정돼 한국도 일본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이 지역에 대해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추하되 혹 자원이 나온다면 일본과 5050으로 나누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공동개발을 약속했던 일본은 돌연 7광구에 석유가 없다며 공동개발을 중단했습니다. 물론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간 한국에 유리했던 국제해양법이 1982년부로 새로운 해양법이 채택되면서 일본에 유리해졌기 때문인데요. 2028년까지 50년간 유효한 이 조약은 종료 3년 전, 그러니까 내년 2025년까지 조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분명 이를 혼자 독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몇몇 한국인들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도 민기적민기적하며 먹은 벙어리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일본을 두고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며 분노를 표했는데요. 그러던 작년 6월 13일 MBC PD수첩은 제7광구 신화와 진실이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7광구는 신화였다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매장량이 부풀려져 거짓 선동에 이용되고 있다고 고발했죠. 7광구에 석유가 없다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일본 측 탐사 자료였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사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시청자들이 그동안 속았다며 울분을 표출했지만 7광구는 정말로 신화에 불과했을까요? 그건 PD수첩도 저도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모르는 일입니다. 1986년 이후로 제대로 된 탐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시추기술이 발달한 현재의 기술로 탐사한다면 1969년 예상치보다 더 많을 수도 어쩌면 아예 없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은 우선 협정을 종료시키고 독자적으로 탐사를 시작할 겁니다. 제대로 된 탐사도 진행하지 않고 일본 측 자료만으로 경제성이 없는 신화라 평가절하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최후의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7광구에 대한 최후의 수단, 과연 어떤 수단일까요? 제 업무 메일과 업체 측에 백진삼 공고 오픈 요청이 너무 많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 100년 된 진짜 산삼 백진삼을 오늘 하루만 다시 오픈해드립니다. 화요일 택배가 마감되기 때문에 월요일 23시 59분까지만 공구 가격 온 오프라인 최저가로 열어드리기로 업체와 협의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은 산삼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원식이라는 개인이 30년간 연구한 결과물로 100년 이상 된 진짜 천종산삼과 DNA 99% 일치하는 제품입니다. 1포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57mg로 식약처 제공. 1일 최소 섭취 기준 대비 700% 높습니다. 정식 공구는 4월 중순 가정에 달 선물용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댓글로 링크 남겨드립니다. 우선 7광구에 자원이 매장됐다는 것이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1969년 유엔이 파견한 에머리 역시 높은 가능성이 있다어 하이 프라버빌러티 이그지스트 정도에 그쳤으니까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 보고했죠. 제7광구의 천연가스 매장 여부와 관련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2005년 미국 우드로 월슨 국제센터가 발표한 동북아의 해저 석유 시베드 퍼트롤리엄 인 노시스트 에이저라는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죠. 다만 중국의 석유 관리들은 지질학적 사실에 기초해 동중국해의 잠재적인 천연가스 매장량은 최소 175조에서 210조 세제곱피트로 추정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1조 8영억 세제곱피트, 미국은 117조 4영억 세제곱피트라고 썼지만 이 또한 추정에 불과합니다. 바다의 시추공 하나를 뚫으려면 약 5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가능성이 제기됐다면 한국은 돈 아깝다 생각지 말고 무리해서라도 시추공을 꽂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한국은 최근 10년간 2014년, 2015년, 2021년까지 단 3회의 시추만 실시했습니다. 2021년 5월에 동해 방어 구조에서 이뤄진 마지막 시추는 이상고압대 발견으로 무기한 중단된 상황이니 한국의 마지막 시추는 8년 전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협정이 종료되기 전 최후의 수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2달 전 한국석유공사는 22년 만에 JDG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해저유전 개발을 위한 물리 탐사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JDG에서 해저 1,500km 규모의 3차원 물리 탐사를 공동 추진하고 협정이 사실상 종료되는 내년에는 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실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시추 작업에 나설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JDG 공동 탐사 추진 일정을 기재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일본 측 조광권자와 함께 탐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광권자가 확정되었거나 양국 간 합의가 된 사항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일방적인 바람입니다. 여기서 물리탐사란 해상탐사선이 탄성파를 발사해 지하 지층의 경계면에서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기록해 석유 부존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만약 우리 계획대로 물리탐사가 올 2023년 이뤄진다면 1978년 협정 발효 이후 실시된 2002년 양국 공동탐사에 이은 두 번째 탐사가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워낙에 예민한 사항이라 쉽게 추진하거나 계획도 밝히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일본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밀착하면서 작년에만 무려 7번이나 두 정상이 만났죠. 이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협정이 종료될 것인지 연장될 것인지가 결정되니까요. 협정에 따르면 양국 중 일방 당사자가 협정을 종료하기를 원한다면 종료 2028년 3년 전, 그러니까 2025년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몇몇 한국인들은 만약 일본이 내년에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다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칠광구를 찾아와야 한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혹 전쟁이 나더라도 한국의 군사력이라면 어렵기는 하겠지만 일본을 침몰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이성적인 판단에 기대자는 반응도 있습니다. 즉, 이번 정부 들어 일본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한다든지 일본 측에 유리한 스탠스를 취했으니 반대급부로 일본도 칠광구 협정을 연장하거나 공동개발 추진 의향을 밝히면 흔쾌히 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인데요. 물론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칠광구에 대한 희망이 있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싶은 희망의 발로일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문제지만 진짜 폭탄은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JDG 인근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한국과 일본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중국은 발견했을까요? 왜냐면 한국과 일본은 자본주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본주의 국가는 2에서 3년 탐사했는데 경제성 있는 석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탐사를 포기하는 것이 맞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멈추지 않으면 얼마든지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협정을 체결한 1974년부터 상하이 해양지질조사국을 시켜 칠광구 동쪽 제주분지에 대한 탐사를 시작했죠. 사실 제주분지는 거대한 퇴적지역으로 이곳에는 석유가 매장된 저류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우리는 땅속에 거대하고 큰 동굴과 같은 공간에 석유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만 석유는 지층을 구성하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에 존재합니다. 가령 모래가 가득 찬 컵에는 모래를 넣을 수 없지만 물을 넣을 수 있고 물은 모래 사이사이의 빈 공간인 공극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은 상하이 해양지질조사국은 칠광구 동쪽 제주분지 저류층에 대한 탐사를 시작했는데 9년 뒤 1983년 평오라 명명한 해저유전에서 경제성 있는 원유와 가스정을 찾아냈습니다. 이후 탐사 지역을 확대해 보운정, 춘효, 소흥유전을 찾아냈는데
중국은 그 양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지만 그 양이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해저유전에서 뽑아 올리는 원유가 그저 그런 수준이라면 대개 유조선을 이용해 육지로 수송하기 마련이지만 중국은 여기에서 뽑아 올린 석유와 천연가스 운송을 위해 상하이까지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했습니다. 이때 중국과 대만 사이에 워낙 위기감이 높아 중국이 동해함대 함정들을 이 부근에 대규모로 배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만을 견제하기 위해 동해함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2005년부터 칠광구에서 10km 떨어진 지점에 롱징 유전을 개발하겠다며 시추에 나섰는데 이게 일본과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센카쿠열 도중국명 다오 위다오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원래 센카쿠열도는 대만 앞에 위치한 무인도와 암초인데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이 열도를 두고 일본과 중국이 다투는 것은 칠광구 인근 자원 때문입니다. 중국이 만약 이 부근에서 석유를 뽑아내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20년 뒤 전부 꿀꺽할 수 있는 석유가 전부 중국에게 넘어가기 때문이죠. 잠시 말씀드렸듯 저류층의 석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징에서 중국이 뽑아내기 시작하면 칠광구 내 매장됐을지도 모르는 석유의 상당량이 빨대 효과로 같이 빨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칠광구 주변에 4개 유전에서 빨대 효과로 칠광구 석유를 뽑아 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조금 더 가까이에 빨대를 꼽겠다니 일본의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일본은 고노타로 외무상을 중국에 보내 항의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의 중국이 칠광구에 걸쳐 있는 저류층에서 석유를 빼가는지도 모르니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정신없이 바빠 괜한 비판을 받기 싫다며 조용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저류층 석유의 빨대 효과 문제는 1991년 발발한 걸프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걸친 저류층에서 쿠웨이트가 일방적으로 석유를 시추하자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우리 석유를 훔쳐가고 있다며 쿠웨이트를 침공해 일어난 것이 걸프전이죠. 사실 이 칠광구를 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 내세우는 논리에는 중국에 밀리고 일본이 내세우는 논리에는 일본에 밀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일본과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9영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원을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요. 이를 위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범선은 선체 위에 세운 돛에 바람을 태워 움직이는 배입니다. 사실 돛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선박에 많이 달리던 장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범선도 아닌데 돛을 단 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비롯해 세계 조선업계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조선사들이 앞다퉈 LNG선에 돛을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하나오션이 일본 선사 MOME70S K라인즈과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인 윈드 챌린저 탑재를 위한 LNG 운반선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자 LNG선에 탑재할 돛의 역할에 대해 시선이 쏠렸는데요. 오늘은 첨단 LNG에 등장한 돛의 역할은 무엇이고 탄소 저감을 위한 다양한 보조 장치에 있어서도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의 위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하나오션은 일본 선사 MOME70S K라인즈과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 윈드 챌린저와 윈드 챌린저를 탑재한 LNG 운반선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윈드 챌린저는 범선에 장착된 돛과 같은 형태로 바람의 힘을 이용해 배의 추진을 돕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탈탄소화 흐름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기존 엔진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7에서 16%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선해운 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과 MOL을 설계한 윈드 챌린저 시스템은 최근 일본 회사협회로부터 개념 승인 AIPA PPROVEAL 인프린서퍼를 받았습니다. 윈드 챌린저 설계는 MOLOI 했지만 배에 장착할 수 있도록 구조이장 설계를 한 건 하나오션이었습니다. 개념 승인이란 안전성과 성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오션은 MOL로부터 수주한 17만 4천 M급 멤브레인 LNG 운반선에 윈드 챌린저를 장착할 예정인데요. 현재 상세 설계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2027년도치 달린 LNG 운반선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왜 첨단 LNG선을 만드는 조선사들은 독과 유사한 윈드 챌린저를 만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윈드 챌린저와 같은 풍력을 활용하는 보조기구들이 탄소 저감을 위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에서 추진력을 얻으면 연료 사용량은 이론적으로 10에서 51%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그만큼 탄소 배출도 감소합니다. 도체 형태는 크게 윙 세일링 SAIL, 로터 세일 로터 SAIL, 카이트 세일 카이트 SAIL 등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윈드 챌린저는 윙 세일의 일종으로 바람을 이용해 배의 추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 추진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엔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10% 안팎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IMO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40%, 2050년까지는 2008년 대비 7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탈탄소화는 해운업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세계 무역 운송의 90%를 책임지는 해운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며 연간 약 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해운업과 항공업계는 탄소 저감과 기후변화의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수소, 메탄올, 암모니아 등 녹색 연료가 개발되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탄소 무배출 연료가 상용화되려면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바람은 비용도 들지 않고 무한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해운업은 기존 선박 대비 탄소 배출을 20에서 30%나 감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렴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인 풍력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떠오른 게 바로 전통 기술인 도치나 양력을 만드는 회전 장치였습니다. 세계 최대 선사 머스크와 세계 최대 곡물 회사로 해운업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카길 등이 자금을 투입하면서 이색 아이디어를 적용한 선박을 새로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카길은 2023년 120피트 높이의 거대한 돛두개를 장착한 화물선을 시범 운항했습니다. 카길의 연구에 의하면 돛이 설치된 선박은 탄소 배출량을 기존 선박 대비 최대 30%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 제조업체 미쉐린도 자동화 팽창 돛을 개발했습니다. 배기 크기의 날개 모양 돛은 자동으로 수축과 팽창이 가능한 풍력 보조 장치로 기존의 연료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낮춰줍니다. 핀란드 노스파워를 포함한 몇몇 회사들은 로터세일을 개발 중입니다. 로터세일 역시 바람을 이용해 추진력을 더하는 풍력 보조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력 기술을 적용하는 선주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비용입니다. 돛과 로터 장치는 각각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한 선박에 적어도 3개 이상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7, 8년이 걸리는데 적정 수준은 4, 5년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도 생겨났습니다. 카길, 머스크 탱커스, 미쓰비시는 2019년 탄소 저감을 위한 파트너십인 뇨르드 NJORD를 체결했습니다. 뇨르드는 로터세일을 포함한 20여 가지 탄소 저감 기술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한국 조선사들도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 개발에 적극 뛰어들었고 대표적인 회사가 하나오션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일본 선사 MOL미츠이오 S, K라인즈과 윈드 챌린저 탑재를 위한 LNG 운반선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하나오션은 17만 4천 M급 멤브레인 LNG 운반선에 윈드 챌린저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 돛은 높이 49m, 너비 15m에 달하는 두 개의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나일론 섬유와 열경화성 수지를 결합한 물질로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녹이 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돛에는 펴고 접는 기능도 탑재됩니다. 센서를 통해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감지해 돛이 자동으로 확장 축소 회전합니다.
일본 MOL은 이미 2022년에 인도된 10만 DWT급 석탄 운반선 쇼우마루호에 윈드 챌린저를 장착해 운영을 시작했는데 윈드 챌린저로 운항할 때 최대 17%의 연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확인됐고 윈드 챌린저 한 개당 연간 7에서 16%가량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MOL을 이렇게 윈드 챌린저 설치에 열을 올리는 것인데요. 국내 조선사들도 윙세일이나 로터세일 등 방식을 통해 바람을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풍력 보조 시스템을 적극 개발 중인데요. HD 현대미포는 이미 지난해 프랑스 선사 제피르 앤드 보레로부터 수주한 13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에 윙세일 추진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윙세일 시스템을 개발해 노르웨이 성급 DVN으로부터 개념 인증을 획득했고 2020에는 한국 성급 KR로부터 독자 개발한 로터세일 기술에 대한 개념 인증도 받은 상황입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4월 거제시에서 선박 풍력 추진 보조장치 로터세일 실증센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한화는 오는 2026년 세계 최초의 로터세일 실증센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실 로터세일이 개발된 것은 TO 1900년대 초 아주 오래전입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의 밀려 활용도가 무척 낮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탄소 감축 요구가 높아지면서 탈탄소 보조수단으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현대의 로터세일은 천으로 만든 돛이 아닌 아파트 8층 높이에 회전하는 원통형 돛이 갑판 위에 여러 대 설치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로터세일은 항해 중 발생하는 풍력으로 회전합니다. 원통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압력차를 이용해 선박에 추진력을 보태게 되는데요. 물체가 회전하면서 이동할 때 기압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동 방향의 수직으로 힘을 받는 마그누스 효과 매그너스 이펙트가 그 원리입니다. 이를테면 바람이 배의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불 때 로터를 회전시키면 회전 방향에 따라 선박을 앞 혹은 뒤쪽으로 미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터세일은 설치가 간단하고 선박에 로터세일을 탑재할 경우 6에서 8%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 해운업체인 터프톤 TUFTON이 자사 보유 건화물선에 로터세일을 탑재해 연료 소모를 10% 줄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얼마 전 세계 최초 마그네틱 베어링 로터세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6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KRISO는 세계 최초로 마그네틱 베어링 방식의 로터세일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은 자기 부상 원리를 이용한 베어링과 로터의 비접촉 지지가 가능한 로터세일을 개발했는데 자기 베어링으로 추진되기에 소음과 진동이 획기적으로 감소했고 마찰과 마모가 거의 없어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보수 또한 용이해졌습니다. 한국은 마그네틱 베어링 방식 로터세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연안 선박 실증 플랫폼을 제작해 2025년까지 실증을 진행하고 국제 표준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탈탄소, 탄소 저감이 해운업계의 발등에 불이 된 상황에서 한국이 또 한 번 세계 최초 기술을 갖게 됨에 따라 해운업계의 탈탄소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는 대만의 호국 신산으로 불립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인데요. TSMC의 반도체 영향력을 통해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일본 역시 TSMC의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처지가 되었을 정도로 나라를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TSMC는 현재 대만 정부보다도 입김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호국 신산이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TSMC가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은 공개석상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의 말이 거슬렸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얼마 전 TSMC의 애리조나주 미국 공장의 장비 반입 행사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표를 의식해서인지 미국 노조와 중산층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노조원들이 이 팹을 짓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들은 두 번째 팹을 짓는데도 물론 도움을 줄 것입니다. TSMC의 반도체 공장에 모두 노조가 들어설 것이며 노조 조합원은 최고의 근로자입니다. TSMC는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TSMC에 노조가 생길 것이라는 발언을 하자 대만 언론들은 TSMC 경영진이 미국의 신설하는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노조 설립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장중머우 TSMC 창업주는 이 문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열린 산업포럼에 참석해 노조 문제를 언급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노조가 돌아왔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다소 귀에 거슬렸다. TSMC는 약 52조 원에 이르는 금액을 들여 애리조나의 두 곳의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TSMC에 막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장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장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는 장기간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TSMC의 장중머우는 과거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 기업이 성공할 수 있던 배경으로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는 점을 꼽기도 했을 정도로 무노조 지지자입니다. 더구나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노조 설립은 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온 인물입니다. 장중머우는 현재 TSMC 경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TSMC 현 경영진 역시 노조를 바라보는 태도가 장중머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 행정부가 노조 설립에 대한 압박을 하면 TSMC 내부에서도 노조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TSMC 경영진 입장에서는 난처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심지어 미국뿐 아니라 TSMC가 독일 드레스덴의 건설을 추진하는 새 파운드리 공장 역시 노조 설립과 관련된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군대식으로 불리는 TSMC의 조직 문화는 미국 기술자들과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 경제 매체 포춘은 최근 TSMC가 미국계 직장 평가 웹사이트 글래스도어 GLASSDOR에서 무더기 별점 폭탄을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현재 TSMC 미국 지사의 직원 추천도는 27%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인텔이 받은 85%와 대조적입니다. TSMC 전 현직 직원들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해시태그 한 달 동안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말 교대 근무가 일상인데 일과 삶의 균형이 지켜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해시태그 TSMC는 복종 문화이며 미국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해시태그 말 잘 듣는 사람만 원하는 TSMC 기업 문화가 문제다.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었지만 TSMC 리우더인 회장은 오히려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직을 서고 싶지 않으면 이 산업, 즉 반도체에 오지 않으면 됩니다. 결코 높은 연봉에만 의지해 이 산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정 반도체에 대한 흥미가 있는지에 따라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대놓고 거슬렸다. 듣고 있기가 고통스러웠다며 대놓고 반대 의사를 표하는 TSMC 경영진을 세계 패권국 미국에서 이를 좋게 볼 리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미국 정가에서는 본보기로 TSMC 공장을 폭파시켜야 한다는 충격 발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안보 문제가 아니라 TSMC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읽히고 있는데요. 미 육군대학 개간지 패러미터스 퍼레머터즈에 실린 이 주장은 중국이 대만을 계속해서 위협한다면 미군이 대만 TSMC 공장을 폭파시켜야 한다는 도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러드 맥킬리 미 공군대학 교수 등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자 대만에선 당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맥킬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2차 대전 중 소련군이 후퇴하며 열차 등 모든 자국 시설을 파괴해 독일군의 진격을 늦춘 게 좋은 사례다. 중국 지도자들에겐 TSMC가 절실하다. 반도체 없인 그들이 내세우는 혁신주도 개발을 이룰 수 없고 국가 경제나 군사력에서 뒤처지면 체제도 위협받는다. 중국이 대만 전쟁을 일으켰을 때 치러야 할 비용과 얻을 이익이 60대 40 정도라면 TSMC 폭파 위협은 비용의 5에서 10 정도를 키울 수 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
반도체 공장이 있는 한국을 향해서도 초토화 주장이 나올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맥킨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지정학적 위치가 다르다. 일단 한국은 자체 군사력에 의한 억지가 가능하다. 잘 훈련된 한국군이 있고 주한미군까지 주둔하고 있어 외부 침략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반도체 수입이 전혀 없는 북한의 반도체 공장이 필요할 것 같진 않다. 결국 TSMC는 미국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전략을 선택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일본의 느려터진 행정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TSMC는 일본 서남부에 두 번째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일이 느려터진 일본에서 토지 부족 문제가 그리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 법률은 산림과 같은 도시화 통제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농업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다가 공장을 지으려는 구마모토는 일본 내 최고 곡창지대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인들은 반도체 산업 허브를 만들 기회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신속히 법을 바꾸고 국민들을 설득해 농지와 산림을 반도체 공장터로 바꾸는 건 일본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TSMC의 악재까지 터지게 됩니다. 지난 2일 주요 외신들은 TSMC가 자사 장비 공급업체 중 한 곳이 해킹을 당해 데이터가 유출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안은 반도체 기업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 고객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애플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기술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만큼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재빨리 진화에 나섰지만 랜섬웨어 해킹 조직인 락빗 LOCKBIT은 TSMC에게 데이터 유출을 막고 싶으면 7천만 달러를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TSMC가 안팎으로 시끄러울 때 한국 기업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 특유의 영업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은 TSMC의 독점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TSMC가 갑질로 몸살을 앓는 것을 지켜본 삼성전자는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수율이 안정화되자 삼성전자는 아이디어 또는 설계만 가져오면 나머지는 삼성이 알아서 처리해드리겠다는 고객 친화적 영업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부가 첨단 패키지 공정에서 TSMC와 전면전을 선언한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패키지 분야에서 TSMC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율 즉 합격품의 비율 측면에서 TSMC를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오자 패키지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패키징은 쉽게 말해 반도체를 여러 개 쌓거나 묶는 것인데요. 과거 패키징은 외부 충격 및 온도 습도로부터 보호하는 수준의 단순 포장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파운드리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 위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반도체 미세공정 한계로 반도체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게 어렵다 보니 여러 개의 반도체를 쌓거나 묶어 성능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3D 3차원 패키징 등 첨단 패키징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삼성전자의 첨단 패키지 기술을 앞세워 엔비디아와 애플 AMD 등 대형 고객사 확보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TSMC와 달리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지 사업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앞세워 고객 확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